안녕하세요. 올어바웃 NFL 유재경 PD입니다. 이번 주는 김민준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 혼자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민준 아나운서와 함께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4주차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Thursday Night Football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36대 28로 미네소타가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6승째를 거뒀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주 쉬어갔던 13주차에서 각각 지구 라이벌들을 만났었던 두 팀이었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순간 희비가 엇갈렸었던 바 있었습니다. 피츠버그가 투포인트 컨버전 수비를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레이븐스에게 승리를 거뒀던 반면에 바이킹스는 마지막 순간에 역전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첫 승의 제물이 되고 말았었는데요. 짧은 휴식 후에 치러졌던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스틸러스가 조금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혼자서 예상을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3쿼터 중반까지 압도적인 바이킹스의 흐름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지난주 어깨 부상으로 결장했던 러닝백 델빈 쿡이 돌아오자마자 205 러싱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바이킹스가 29대 0까지 리드를 벌려나갔습니다. 반면 스틸러스는 빅벤이 여러 차례 색을 허용하면서 헤매는 사이에 수비의 핵심 TJ 와트까지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29대 0이 된 순간에 경기를 끄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경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이킹스가 수비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사이에 스틸러스의 불꽃 추격전이 시작이 됐고 시즌 내내 인터셉션을 잘 당하지 않던 바이킹스의 쿼터백 커크 커즌스가 순식간에 자기 진영에서 2개의 인터셉션을 적립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결국 스틸러스가 3쿼터 중반부터 5번의 드라이브에서 무려 4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0대 29였던 경기는 순식간에 28대 36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스틸러스가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과 투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시켰다면 연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타이트엔드 프라이어무스에게 던져진 패스를 해리슨 스미스를 비롯한 3명의 바이킹스 수비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면서 바이킹스가 간신히 승리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추격을 허용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KJ 오스본의 빅플레이로 추가점을 만들어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 펀트 상황에서 상대를 4야드 지점에 핀시켰던 것이 최악의 역전패를 막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NFL 정규리그 경기에서 가장 큰 점수차를 뒤집었던 것은 1980년 샌프란시스코가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28점 뒤지던 경기를 역전해낸 기록이었는데요. 당시 세인츠는 아치 매닝, 그리고 나이너스는 조 몬테나가 쿼터백으로 나섰던 경기였는데 전반까지 35대 7로 세인츠가 앞서던 경기를 기어코 연장으로 끌고 가서 끝내기 필드골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스틸러스가 이 경기를 뒤집었다면 NFL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뻔하기도 했던 경기였습니다. 한편 포스트 시즌까지 그 범위를 확장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1992 시즌 AFC 와일드카드 게임을 꼭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기는 버팔로 빌스가 휴스턴 오일러스를 상대로 32점 차의 열세를 극복하고 극적인 승리를 거뒀던 아주 역사적인 대첩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는 바이킹스는 향후 베어스와 2경기, 램스와의 1경기, 패커스와의 1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가 6승 7패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막차를 타기 위해서는 3승 1패 정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령 베어스와의 2경기를 모두 잡는다고 해도 램보필드에서 만나야 하는 패커스와 컨텐더 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LA 램스 중에 최소 한 팀을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이킹스는 이날 뜻깊은 승리를 거뒀지만 앞으로 갈 길이 조금은 먼 것 같습니다. 반면 스틸러스는 역시 리시버 체이스 클레이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9번의 타겟이 되어서 8번의 캐치, 93 리시빙 야드를 잡아주면서 터치다운은 없었지만 양팀 통틀어 리시빙 리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PI 반칙을 범할 정도로 방해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환상적인 캐치를 해냈던 장면은 클레이풀의 기량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클레이풀은 이날 경기가 끝나고 현지에서 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었고 스틸러스가 타임아웃도 남아있지 않았던 절체절명의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클레이풀이 중요한 퍼스트다운을 따내고 재빨리 경기를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한가롭게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많은 스틸러스 팬들의 좀 공분을 샀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체이스 클레이풀이 과연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맞나? 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재빨리 다음 플레이를 위해서 클레이풀의 공을 빼앗다시피 했던 동료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클레이풀은 어떤 자신의 기록, 자신이 주목받는 데에만 좀 관심이 있고 과연 자신이 속한 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승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선수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훈련 때 신나는 음악을 틀고 하고 싶다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저희가 클레이풀의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개인 기량은 뛰어날지 몰라도 팀 분위기에는 좀 저해가 되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비슷한 상황에서 재빨리 공을 운반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베테랑 리시버 레리 피츠제랄드와 이날 클레이풀이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행동은 아주 좋은 대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피츠버그와 미네소타의 경기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지구 라이벌전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 경기 48대9 캔자스시티가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레이더스와의 두 경기를 모두 쓸어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경기 전 웜업 시간부터 양 팀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지구 라이벌전의 어떤 치열함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결과는 꽤나 싱거운 가비지 경기로 흘러갔습니다. 이날 원정팀이었던 레이더스의 야닉 은가케는 동료들을 필드 중앙으로 모이게 해서 칩스의 로고를 밟고 스피치를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은가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상대의 길을 꺾고 들어가겠다는 나름의 보관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이더스의 선수들은 경기 내내 어수선했고 상대의 전의만 불타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이더스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첫 공격 스냅에서 바로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을 허용하더니 이 쿼터에 2개의 턴오버를 추가했고 그 턴오버들이 곧바로 상대의 역공 터치다운으로 연결되면서 전반을 3대 35로 마쳤습니다. 콜드게임이나 기권이 없는 NFL이기 때문에 레이더스는 강제로 남은 경기를 끝까지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레이더스 팬들에게 후반은 그저 빨리 경기가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레이더스의 성적을 살펴보면 바이위크 때 일어났던 헨리 럭스의 끔찍했던 범죄 그리고 방출 그 이후에 레이더스는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라는 최악의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후반기만 되면 무너졌던 아픈 역사를 아마 이번 시즌도 반복할 것 같습니다. 최근 레이더스는 현지 시간 2024년 2월 11일에 펼쳐지는 제58회 슈퍼볼을 자신들의 홈구장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치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쯤에는 레이더스가 지금의 각종 오프필드 이슈들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감독과 함께 좋은 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구 라이벌 캔자스시티 칩스와 LA 차저스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자신들의 홈에서 슈퍼볼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칩스와 차저스의 전력을 감안하면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날 레이더스의 도발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칩스는 전반부터 자비 없는 폭격을 한 끝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패트릭 마홈스는 이날 24번의 패스 시도 20번의 성공 258야드에 턴오버 없이 패싱 터치다운 2개 아주 깔끔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이렇게 점수가 크게 벌어진 후반 막판에는 백업 쿼터백에게 자리를 내주고
휴식을 취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날 마홈스는 경기를 끝까지 소화를 했는데요. 아마도 자신들을 도발한 상대에게 작은 틈도 주지 않고 확실하게 밟아버리겠다는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의 의중이 드러난 그런 선수 기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비진도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상대의 공을 뺏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들었는데요. 물론 전반에 얻어낸 3개의 턴오버가 승부를 가르는 데는 결정적인 장면들이었지만 저는 4쿼터에 나왔던 2번의 펌블 유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나서는 칩스 선수들의 정신무장 그리고 동기부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시즌 초중반에 헤맬 때의 칩스와는 완전히 달라진, 다시 컨텐더로서의 자신들의 자격을 입증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레이더스가 최근 1승 5패로 크게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달리 칩스는 최근 6연승을 거두면서 완연한 상승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연승도 연승이지만 그 기간 동안 상대에게 20점 이상을 허용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14주차 종료 시점으로 칩스는 현재 타이브레이커에서 밀려서 AFC 컨퍼런스 3번 시드에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폼만 보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함께 AFC에서 가장 안정적인 팀은 바로 칩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와 LA 차저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 37대 21 LA 차저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자이언츠의 쿼터백 데니얼 존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는데요. 현지 뉴스에 따르면 데니얼 존스의 목 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법이 아직 결정이 되지를 못해서 새로운 병원을 찾아갈 예정이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15주차 댈러스와의 경기뿐 아니라 어쩌면 남은 시즌 전체를 결정할 가능성도 현지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존스를 어떻게든 빨리 회복시켜서 필드 위에 올리겠지만 지금은 존스를 무리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데니얼 존스가 있어도 그렇게 전력이 강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뉴욕 자이언츠인데 주전 쿼터백마저 빠지다 보니 다시 연패 모드에 빠지고만 자이언츠입니다. 이번 주도 마이클 글래넌이 대신 경기에 나섰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활약이었고요. 캐데리우스 토니 정도를 제외하면 핵심 스킬 플레이어들이 모처럼 함께 경기에 나섰던 그런 주간이었는데 이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줄 쿼터백이 빠지다 보니 이 스킬 플레이어들도 제 기량을 펼치기가 다소 어려웠던 환경이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뉴욕 자이언츠로서는 참 안 풀리는 이번 시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 LA 차저스는 저스틴 허버트가 턴오버 없이 275 패싱 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비교적 손쉽게 1승을 추가를 했습니다. 넘버원 리시버 키넌 앨런이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이날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지만 저스틴 허버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키넌 앨런 대신 제일런 가이튼, 조슈아 팔머 같은 보조 옵션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팀을 무난하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2쿼터 막판에 허버트가 제일런 가이튼에게 던져진 59야드 롱밤은 이날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 필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15주차 차저스와 칩스의 떨스데이 나잇 풋볼을 보기 전에 이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패트릭 마홈스와 저스틴 허버트의 커리어 3번째 맞대결이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선 2번의 대결 모두 명승부였고 두 선수가 1승 1패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번 15주차 대결도 정말 팽팽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차저스가 이 맞대결에서 승리를 한다면 양팀 모두 9승 5패로 동률이 되기는 하지만 차저스가 시즌 맞대결에서 수입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타이브레이커를 차저스가 갖게 되고 지구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에 대한 리뷰는
다음 방송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츠와 차저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은 애틀랜타 펠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대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 29대 21로 애틀랜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구 라이벌 간의 외나무다리 승부였는데 여기서 펠컨스가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팬서스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31일에 있었던 양팀의 1차전에서 펠컨스가 패했던 이유는 맷 라이언이 2개 인터셉션을 당했고 맥카프리가 없었던 팬서스의 러싱 공격에게 무려 200야드 이상을 허용했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날은 맷 라이언이 인터셉션을 기록하지 않았고 상대의 캠 뉴튼과 추바 허바드 같은 러싱 옵션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100야드 미만으로 상대의 러싱 공격을 막아낸 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펠컨스에서 칭찬할 만한 선수들을 몇 명 더 꼽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1개 인터셉션과 3개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던 코너백 AJ 터렐과 함께 커리어 첫 인터셉션을 픽식스로 만들어낸 라인베커 마이칼 워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워커는 지난 시즌 4라운드에 뽑힌 2년차 선수였는데 대부분의 경기를 로테이션 멤버로 뛰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프로에서 알릴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 이날도 수비 스냅에는 단 5번밖에 참여를 하질 못했는데 이 정도로 제한된 기회에서 팀에게 결승점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좀 인정을 해줘야 될 대목입니다. 어린 시절 캠 뉴튼을 우상으로 따르면서 풋볼 선수의 꿈을 키웠던 마이칼 워커가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캠 뉴튼을 상대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아주 재미있었던 사실이었고요. 이날 경기를 기준으로 5일 전에 태어났던 자신의 아이에게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구영애 선수는 이날 48야드 필드골을 포함해서 필드골 3개, 그리고 엑스트라 포인트 2개, 총 5번의 킥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킥오프 상황에서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40야드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내줬던 것, 이 장면은 좀 오게티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펠컨스의 남은 시즌 상대는 나이너스, 라이언스, 빌스, 세인츠입니다. 펠컨스도 앞서 이야기했던 바이킹스와 마찬가지로 6승 7패이기 때문에 라이언스, 세인츠를 무조건 잡고 나이너스 혹은 빌스 중에 한 팀을 잡아야만 아마도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이너스와 빌스 모두 수비가 강한 팀들이고 펠컨스의 공격이 지금 아주 파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나이너스와 빌스를 넘어설 만큼 충분히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반면 팬서스는 바이위크를 보내고 왔지만 연패 행진을 끊지는 못하면서 바이위크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던 캠 뉴튼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는데 첫 드라이브에서 러싱 터치다운을 따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인터셉션과 펌블 턴오버를 기록하고 말았고 그 2개의 턴오버가 모두 상대의 터치다운으로 연결되면서 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캠 뉴튼을 좋아하시는 팬분들께는 다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캠 뉴튼의 몸 상태를 살펴보면 NFL에서 주전 쿼터백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패싱 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 막판과 4쿼터 후반부에 반드시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백업 PJ 워커에게 자리를 내주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쿼터백의 역할이 가장 요구되는 타이밍에 주전 쿼터백으로 나섰던 선수가 빠진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캠 뉴튼은 팬서스에서 선발 쿼터백으로 복귀했던 3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하면서 다음 시즌 연장 계약 여부가 조금씩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진했던 뉴튼에 비해서 팬서스의 수비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신들의 역할은 해줬는데요. 29점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픽식스 하나를 제외하면 상대를 20점대 초반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날의 패배를 수비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비 아주 중요한 서드다운 상황에서 모션을 통해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칼 피츠의 움직임을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케빈 리들리가 없는 펠컨스의 스킬 플레이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코데럴 패터슨과 함께 이 칼 피츠의 움직임만은 모든 다운에서 완벽하게 체크를 해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장면의 리플레이를 보면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피츠를 아무도 따라가질 않았고 스냅이 시작한 이후에 서로의 마크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으면서 칼 피츠가 아주 자유로운 상황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팬서스 수비진과 코칭 스태프 모두 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날 경기까지 패하면서 5승 8패로 밀린 팬서스는 남은 경기 전승을 하고 다른 팀들이 미끄러져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빌스와의 한 경기, 벅스와의 두 경기 등 컨텐더급 팀들과의 경기가 여러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전승을 거두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지 않을까,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펠컨스와 팬서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